B형이 정말 많이 어려웠죠. 그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멘붕이었다라고 얘기한 게 B형이고요. 그나마 A형은 이제 그 문제가 퇴행하기는 했으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묻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A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정확하게 서술하느냐가 문제일 뿐이지 아예 모르는 데서 나오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B형은 아예 모르는 데서 나온 문제들이 좀 꽤 있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당황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의 비자살적 자해는 정말 작년부터 강조한 거라서 이제 선생님들 요거 틀리신 분들은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혼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작년부터 문제 모의고사 문제로만 해도 한 3-4번을 이제 풀었던 그래서 문제이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최근 청소년 임상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자해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자해 문제인데 DSM-5 앞으로 개정판에 의하면 그 비자살적 자해와 자해 행동장애라는 것이 수록될 예정이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문제로도 다뤘었고요. 이 내용이 권성만 선생님 서적에는 없어요. 근데 김총송 선생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이상심리학이라는 서적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 자체를 이제 선생님들이 서적에서 찾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다. DSM-5 진단 체계도 이건 없죠. 앞으로 개정될 진단 체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선생님들을 당황해서 만들었을 거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자해가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개정된 DSM-5에 해당하는 것까지 나오는 건 좀 너무하다 싶은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1번 이제 보시면은요. 정확하게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정적 감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해 행동을 하는데 이제 이것은 정서 조절 문제와 많이 관련이 있다. 그래서 밑으로 가면 자해 행동과 자살 시도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DSM-5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적 상태에서는 자살 행동 장애랑 비자살적 자해라는 진단을 구분해서 별도로 수록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 수업 들으셨으면 맞게 쓰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자, MMPI 코드 문제도 제 수업 들으셨으면 당연히 맞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드가 우리가 이제 1, 2, 3 코드가 계속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지 않았던 코드, 이제 작년에 2, 4 코드가 나왔고 5번 코드가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 앞으로 있는 코드는 27 코드, 그 다음에 이제 68 코드, 그 다음에 이제 뭐 678 코드, 그 다음에 456 코드, 이러한 코드들이다라고 얘기해서 요거 여러 번 이제 이론에서 설명드렸고 문제로도 다뤘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2번은 27 코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27 코드로 쓰면만 맞고 72 코드로 쓰면 틀리냐? 아닙니다. 요거는 2를 먼저 쓰냐, 7을 먼저 쓰냐는 프로파일상 뭐가 점수가 더 높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프로파일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7로 쓰셔도 맞고 72로 쓰셔도 맞고 27에 빗금치고 72로 쓰셔도 맞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2형 코드로 쓰면은 이제 맞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판단하기엔 아주 물채점이 되지 않느냐 부분 점수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2를 썼다 하더라도. 왜냐면 2코드, 3코드는 걔네들이 두 가지 코드가 상승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제 상호작용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같이 놓고 하나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형 코드 양상이랑 27 코드 양상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맞게 채점될 가능성은 많이 높지 않지만 아주 물채점이 되면은 뭐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겠다면서도 27 코드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걱정, 염려, 우울, 불안, 초조, 완벽주의 경향, 죄책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다 7 코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우울이랑 우유부단한 행동, 죄책감, 자기를 비난하는 행동 이것도 이 코드에서 다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27 코드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답안 수정이 있습니다. 브론펜 브로너의 생태체계 이론 카페에 공지해 놨고요. 이제 수정되는 과정은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카페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서행동장애 선별검사 이렇게 갑자기 또 옛날 문제를 내버렸죠. 그죠? 그래도 선생님들 이제 범불안 장애는 우리가 여러 번 진단기준 문제로 나눴고 그 다음에 브론펜 브로너는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맞추셔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3번 문제는 우선은 요거 해설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서행동 장애 진단 기준을 그대로 정서행동 장애 선별검사 자료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진단 기준만 알아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아서 쓰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설 자료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성봉 등 정서행동 및 장애, 정서행동장애 선별검사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 아동 선별검사를 개발하고 표준화한 것이 국립특수교육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관이라는 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관이 만든 척도면은 명칭이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해석 번역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쓴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 검사인데다가 검사 첩도면인데다가 이것이 번역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배치가 되지 않았지만 특수교육의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고 밑에 보면 검사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대인관계의 형성이고 네 가지 이제 문항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이고 네 가지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2점, 1점, 0점으로 각각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불행감이나 우울감이고요. 네 가지 문항이 있고요. 네 번째가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업 성취 수준이 있는데 이거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문제 답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3페이지 해설 자료를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은미는 정서행동장애 선별검사 결과 대인관계 형성 영역과 부적절감이나 행동이나 감정 영역은 괜찮은데 불행감이나 우울감 영역과 무슨 영역에서 점수가 4점 이상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죠. 점수로 채점하는 것은 요 네 가지고요. 학습 성취 수준은 상중하로 채점을 하게 되는 거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정확하게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고 요거는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신체 증상이라고 많이 쓰셨는데 맞게 채점될 가능성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통증이나 공포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그렇게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통증이나 공포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불안 장애, 불안 장애류는 이제 현대인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진단 기준 잘 알아두라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선생님들 되게 이제 뭐 개월수라던가 뭐 몇 개 이상 뭐 50% 이런 거 되게 암기하기 싫어하셔서 이제 암기하기 강요하기 되게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월수가 문제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과도한 걱정과 불안이 몇 개월 이상이죠? 적어도 6개월 이상. 그래서 요게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써야 된다. 요게 이제 대체로는 6개월 아니면 1년 보통 이런 기준 많이 적용하죠. 그죠? 간혹 이제 2주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 달. 이제 요런 기간이 보통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레펜 브레너 생태체계 이론도 저는 정말 이제 문제를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것은 알게 맞게 쓸 수 있도록 문제를 내야 되는데 아는 것도 틀리게 문제를 내니까 이게 이제 좌절스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이제 외체계는 분명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브론펜 브로너는 세 가지 체계죠.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그 다음에 거시체계고요. 우리가 5가지 체계로 보면 시간체계까지 들어가죠. 문제로 여러 번 봤는데요. 미시체계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체계고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외체계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어떠한 이러한 어떤 직장이라던가 사회적 관계망이라던가 이러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아버지의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은 명확하게 외체계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부모님이 서로 다투시는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를 중간 체계로 봐야 되냐, 미시 체계로 봐야 되냐, 요것이 많이 논란이 됐고요. 그 카페에 올려드렸지만 이제 근거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상호작용적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지만 상호작용적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자료에서는 이제 부부가 서로 갈등을 하거나 싸우거나 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라던가 이런 경우를 저희 중간 체계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이제 부부나 가족은 기본적으로 미시 체계라고 보고 가정적 분위기, 그냥 부부 간의 다툼을 미시 체계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판단이 잘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은 이제 정우푼 선생님의 책이나 여러 가지 아동 발달 서적에는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은 이제 부모 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친구 간의 관계나 학업에 문제가 생겨나면 이것은 중간 체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부모가 헤어지면 친구가 멀리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요건 역시 혼동되게 만드는 부분이었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는 정답은 미시 체계입니다. 그래서 미시 체계가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브론펜 브레너 이론의 전체적인 개념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주로 항목이 일어나게 되냐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시 체계가 나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주게 됐을 때 그 스트레스 영향으로 다른 미시 체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까지가 나타나면 그건 중간 체계다. 그런데 스트레스 영향까지만 보면 이거는 미시 체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갈등이 얘한테 영향을 미친 것까지는 미시 체계입니다. 그리고 얘가 친구 관계가 지금 나빠진 것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미시 체계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그렇게 해서 미시 체계랑 외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요게 정보 처리 영역 피라미드 모형인데요. 기억에서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고 밖에서 일하는 것이 체질에 맞는 것 같대요 라는 것은 자기지식 측면이죠. 그죠? 그리고 친환경 농업이 유망 직종이라고 하잖아요 라는 것은 직업지식 측면이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을 물어봤었을 때는 우리 5페이지의 해설자를 보면 지식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식 영역이라고 쓰시는 것이 정확한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로 가보시면 저에 대해 모르고 있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자기 자각이죠. 그죠? 앞으로 무엇을 더 준비하고 알아봐야 할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계획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건 감독 및 통제죠. 그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꿈과 꾸기보다는 직접 농장과 아르바이트를 시도하다 제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이제 자기 대화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들어가는 것은 초인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영역으로 치면 실천 과정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천 과정 영역이랑 지식 영역을 주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진 않고 자기 지식과 정보 지식, 그 다음에 자기 지식과 직업 지식, 초인지를 주로 학생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이것이 이제 영역 측면으로 보면은 정확한 정답은 실천 과정 영역이랑 지식 영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채점자가 어떻게 채점을 할지 모르겠지만 물채점이면은 첫 번째 기억을 자기 지식, 정보, 직업 지식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초인지라고 쓰면은 맞게 채점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채점일 가능성입니다. 정확하게는 영역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천 과정 영역 그리고 지식 영역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자기 자각이라고 하면 저에 대해 모르고 있던 것들이 많더라고요까지 쓰시는 게 맞고 꿈만 꾸기보다는 직접 농장 아르바이트를 시도하다니 이제 여기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제 스스로가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하니까 자기 대화가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쓰시면 맞게 채점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은 NCS 문제죠. 그죠? 요거는 아주 여러 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셨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NCS가 우리가 나올 거라는 것은 예상이 됐지만 이것이 기초 직업 능력의 10가지 문항 중에서 그 문항의 그 척도를 찾으라는 문제까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이 될 수 없었을 텐데 그 영역을 묻는 문제까지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이제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한 서적 자체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것이 선생님들 자체로는 혼돈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뭐 자기개발 능력이냐, 자기이해 능력이냐, 이걸 암기하더라도 자기개발 능력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혼동이 많이 됐었던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자, 해설 자료 잠깐 보시면은요, 요거는 정답은, 이제 자기개발 능력이랑, 그 다음에 직업윤리가 됩니다. 요거는 어떤 자료에 있느냐면, 박윤희 선생님의 진로 탐색 및 직업 선택에 보면은 NCS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다 구체적으로 적용한 서적인데, 거기에 보면 NCS의 10가지 기초 능력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발췌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요, 자기개발 능력이란 이렇게 되어 있죠. 직업인으로 자신의 능력, 적성, 특성 등을 이해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서 스스로 관리하면서 개발하는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요 문장이나 내용들 밑에 거를 쭉 보고 나시면 여기에 5번에 기억입니다. 자기 능력과 특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고 성취해 나간 능력이다. 동일한 문장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 개발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근면 정직 성실과 같은 태도가 올바른 직업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요. 라고 나와 있는데 해설 자료 밑으로 가보시면은요. 중략 3번 이후 4번째 중략, 개발해 가는 능력이다. 다음에 있는 중략에 직업윤리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업윤리란 원만한 직업생활을 위한 태도, 매너, 올바른 직업관을 의미한다. 근로윤리는 원만한 직업생활을 위해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 중에서 일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에 임하는 자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건 직업윤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개발 능력, 직업윤리를 쓰시면은 맞게 채점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물채점일 가능성이 있어서 자기개발까지만 쓰셔도 맞게 채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것이 10개의 이제 기초 능력 중에서, 이제 직업윤리만 빼놓고 다 능력이라는 단어가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힘들었는데 서스만 나왔을 때 이제 뭐 그냥 손 놓으셨을 것 같아요. 안 해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죠? 뭐야 서스만 누구야? 그쵸.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 보는 이론가인데 왜 그러냐면은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론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성격심리학, 상담 이론가, 실제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이론가가 아니고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계속한 사람의 이론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서적에 서스만이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느냐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해설 자료 6페이지에 이제 이어서 김창대 마지막에 두 번째 줄입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김창대 유명한 교수님이죠. 그죠? 김창대 선생님 등이 이제 만들어낸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서스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스만이 나오고요. 논문에 몇 개의 서스만이 나옵니다. 다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서 서스만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성, 접근성,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정도, 목표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 요 네 가지가 서스만 이론에서 제시하는 활동 요소 선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네 가지가 기준에 해당하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문제가 또 수용성의 개념을 이제 선정해서 서술하라라는 문제여서 요거는 뭐 대부분 다 손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자, 그래서 7페이지 해설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요. 수용성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수용성은 목표 집단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의 활동 요소가 참신하고 재미있고 유용하고 목표 행동에 도달하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 요 네 가지가 수용성의 개념이고, 이것은 모든 서스만의 그 수용성 개념에서 쓴 논문마다 다 동일하게 쓰여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두 가지 이상을 적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맞게 채점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접근성이란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느냐면 그 활동 요소에 대한 참여가 가능한 정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단 프로그램이 참신하고 재밌고 유용하다라는 개념이면 수용성으로 들어가고, 참여 가능성으로 들어가면 접근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시문을 보시면은요, 서스만의 네 가지 선정 기준에 따라서 수집한 자료를 평가하면서 활동 요소들을 조직해 가기로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요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요소니까 이건 접근성입니다. 자, 그리고 수용성 개념은 아까도 그렇게 네 가지 중 두 가지 요소를 적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저는 요번에 이제 글씨 및 스트레스 장애가 나올 것 같아서 이제 모의고사에 제시를 하긴 했는데 폭식장애를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보고 되게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나프록시아라고 얘기해서 이제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이제 최근에 청소년들 사이에 문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그쪽을 좀 더 주요하게 다뤘는데, 우선은 이론 강의 때는 설명을 드리기는 했으나 이게 이제 폭식장애까지 나올 가능성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유는 이제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였냐면 이번에 DSM-5에 폭식장애가 처음 수록된 거예요. 원래 없었다가 폭식장애가 처음 수록된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폭식장애는 일반적으로 비만의 유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의 병 중에서 이제 비만이 많이 유발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질병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질병으로 간주하는 근거로 폭식장애를 DSM-5의 진단 기준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현대의 추세에 따른 문제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임상에 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한 분들이 아니면은 답안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수진이가 피자 2판 뭐 어쩌고저쩌고 이것을 먹습니다. 폭식장애 증상이죠. 이제 단위 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기본적으로 폭식장애와 신경성 폭식증 두 가지 중 하나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신경성 폭식증과 폭식장애 차이점이 있고요. 밑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폭식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경성 폭식증이라는 진단의 증과 무엇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선 폭식장애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폭식장애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제가 판단하기엔 폭식증이라고 쓰는 것까지는 맞게 채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 다른 여타 뭐 식이장애라던가 섭식장애라던가 이것은 맞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DSM-5 상위 분류 범주 두 가지 중 니은에 속하지요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급식 및 섭식장애입니다. 이게 이제 질문이 많으셨는데요. 급식장애라고 하거나 섭식장애로만 하면은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맞게 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이제 이것이 급식에 대한 영어 명칭과 그 다음에 섭식에 대한 영어 명칭을 따로 두고 and라는 것이 들어가서 디소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원어 명칭이 급식과 섭식을 정확하게 지칭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포함해서 쓰셔야 되고, 이게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진단 범주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통칭이죠. 번역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맞게 쓰셔야지만 맞게 채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그냥 기대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물채점이 되어줄 것인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얼마나 물채점이 되어줄 것인가, 그것만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성 폭식증과 구별되는 기준은 첫 번째는 부적절한 보상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재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몸매와 체중에 대한 자기 평가가 왜곡되거나 과도하지 않는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요것이 중요한 기준인 이유는 설명드렸습니다. 이론 강의 때 신경성 폭식 장애는 체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많이 먹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상 행동, 다시 말해서 많이 먹고 나면은 이제 뭐 설사약을 먹는다던가 구토를 한다던가 이러면서 몸매 관리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폭식장애인 사람들은 아까도 했듯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토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무조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V에 보시면은 이제 가끔씩 나오죠. 되게 이제 몸이 뚱뚱한데 뭐 이제 왜 너는 저기 뭐지 다이어트 안 하냐? 그런데 날 제발 이대로 내버려둬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섭식의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폭식장애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이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번 문제도 이제 동일하게 1번 문제처럼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은 선생님들 다 맞게 이제 쓰셔야 되는 문제고, 이거는 뭐 기말고사,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 그 다음에 문제 총정리 강의 아주 여러 번 이제 반복했던 겁니다. 조혜리의 창은 이건 역시 과거에 이제 살인 문제에서 한번 나온 것 정도이지만, 이게 이제 문제로 출제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보셔서 풀어보셔라라고 했던 거고요. 특히 이제 이게 피드백과 이제 자기개방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적용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해서 기능을 서술하시는 것까지 잘 하실 수 있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코리 등이 제시한 집단 상담의 치료적인 요인이라고 들어가서 이게 또 어려워지죠. 조혜리 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억은 피드백이고 니은은 자기 노출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개방이라고도 하고 자기 공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리의 이제 치료적 요인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기 개방으로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코리는 자기 이론서의 이 자기 개방적 측면 자기 드러내기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디스클로저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노출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채점자에 따라서 자기 노출이 맞게 채점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거 역시 이제 물채점일 때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기대해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AD 중 관련된 영역의 명칭을 사용해서 이것이 중요하죠. B급친 A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기억 니은의 기능을 각각 한 가지씩 순서대로 써라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럼 A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기억 니은의 기능을 각각 한 가지씩 써라 라고 얘기했고, 관련된 영역 명칭을 사용해라고 했기 때문에 맹목적 영역 혹은 맹인적 영역, 숨겨진 영역이라는 어떤 단어도, 감추고 있는 영역이라는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단어는 꼭 들어가게 쓰셔야 되고, 그것을 피드백과 자기 개방이랑 연결해서 쓰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면, 이제 개방된 영역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제 피드백이 증가할수록 뭐 어떻습니까? 맹목적 영역에서 자기 개방적, 자기 공개적 영역이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공개적 영역이 이제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개방이 이제 증가할수록 이제 숨겨진 영역에서 공개적 영역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은 요 B와 C에 해당하는 명칭 정확하게 쓰고 이것을 자기 개방과 피드백이랑 적용해서 쓰시면 맞게 채점이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요것도 로또의 기대 강화 가치 모델을 문제로 출제될 거라고 예상해서 모의고사부터 이제 많이 풀어봤었는데요.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기대 세 가지 유형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돼서 또 선생님들 좀 당황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 우선 이거는 맞추셔야 됩니다. 그죠? 7번, 8번은 많이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목을 받는 게 좋아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모델을 꿈꾸기도 했어. 근데 모델이 되면 나보다 옷이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강화 가치는 주목이죠. 그죠? 거기서 그렇게 쓰시면 우선 맞고, 더 정확하게는 옷이 주목받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 SNS에서 패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옷, 패션에 대해서 주목받는 것 혹은 주목이란 단어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터가 제시한 세 가지 기대 유형에 대한 것들, 요거 이제 제가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고 노한영 선생님이나 이제 이러한 서적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면 우리 해설 자료 이제 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단순한 인지 혹은 자극의 명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두 번째는 행동 강화 결과에 대한 기대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강화 순서에 대한 기대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단순한 인지 자극의 명명은 어떤 것이 무엇이다라는 인식 수준이고 행동 강화 결과에 대한 것은 어떠한 행동을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견하는 건데 강화 순서에 대한 기대는 단계적 예견이에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정의서술할 때 단계적 예언이다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것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면 구독자가 생기고 구독자가 생기면 이제 반응을 통해서 나는 뭐 원하는 걸 더 잘 반영할 거고 더 잘 반영하면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러면 또 구독자가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주목을 받을 거니까 이것은 이제 강화 순서에 대한 기대라고 쓰셔야 되고 이것은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것이 어떠한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계적으로 예견하는 것이다 라고 서술하시면 맞게 채점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에 디귿의 명칭은 다 잘 쓰셨을 것입니다. 행동잠재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기억 디귿은 맞게 다 쓰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도 선생님들 이제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한 5-6번을 문제로 풀었고 GAI 푸는 문제에서 소척도 검사 해석하는 문제까지 여러 번 풀었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제 제 수업 들으셨으면 맞추셔야 되고요. 요게 이제 환산 점수값이 나와서 선생님들이 당황하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GAI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이제 그 위스크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웨이즈라서 더 당황을 하셨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웨이즈든 위스크든 문제로 다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기출문제로는 웨이즈도 문제로 나왔었고 위스크도 나왔었기 때문에 선생님들 둘 다 공부하시는 것이 맞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기억에 해당하는 소검사 척도는 선생님들 이제 우리가 그 문제 총정리 강의에서도 여러 번 다뤘고 요건 다 쓰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토막자기 공통성 숫자 행렬 추론 어휘 산수 동형 찾기 상식 쭉 나오는데 우리가 전체 소검사 척도 중에서 없는 것은 퍼즐이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들 요거 이제 잠깐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나오는 7, 6, 18은 VCI에 해당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19, 6 이제 18은 이제 PRI에 해당하는 것. 그죠? 이제 세 번째 17, 9는 WMI에 해당하는 소검사 척도 마지막에는 이제 17, 15, 15는 PSI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어진 부분은 우리가 대충 유추를 해갈 때 이건 PRI 소검사 척도 항목 중에서 하나겠구나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소검사 척도 항목 중에서 우리가 다 암기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토막자기 당연히 아실 거고요. 행렬 추론 들어가고 퍼즐 들어가고 무게 비교 빠진 것 찾기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퍼즐 답안을 이제 쓰실 수 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조합 점수가 이렇게 보셨는데 이제 선생님들 기억하시죠, 그죠? FSIQ를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네 가지 조합 점수의 점수 차가 몇 점 이상? 23점 이상, 1.5 표준 편차 이상이면은 우리가 FSIQ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무엇을 사용해야 된다? GAI를 사용해야 된다. 그럼 GAI는 무슨 지표와 무슨 지표의 합산 점수다? VCI와 PRI의 합산 점수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합산할 때는 보충소검사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안 넣습니다. FSIQ도 보충소검사 안 넣고 보충소검사는 대체하는 검사를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핵심소검사 세 가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VCI 핵심소검사, 토막자기랑 어휘랑 그다음에 상식, 그다음에 PRI의 소검사, 소검사,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VCI의 소검사, 공통성, 어휘, 그다음에 상식에 세 가지 들어가고 PRI의 소검사, 토막자기, 행렬추론, 퍼즐 요 세 가지 들어가죠. 그죠? 그럼 요 6가지 소검사의 이제 합산 점수가 GAI 점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추측을 하셨으면은 우선은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우리 공부해서 아시죠?
FSIQ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GAI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GAI도 사용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어떨 때 GAI를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VCI랑 PRI의 점수 차가 몇 점 이상? 23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지 신뢰로운 점수 지표로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게 서술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합산 점수를 만들 때는 이제 우리가 VCI, PRI 점수에 해당하는 7점, 6점, 10점. 그 다음에 토막짜기와 행렬 추론, 이제 퍼즐에 해당하는 10점, 9점, 6점. 얘들을 전체를 합산합니다. 그러면 몇 점이 나오냐면 48점이 나오죠. 그죠? 그럼 48점을 어떻게 합니까? 오른표의 환산 점수표를 보시면은 쭉 왼쪽에 환산 점수 합이 나오고 있을 때 48에 들어가는 것이 오른쪽 GAI의 86점이죠. 그래서 이제 점수는 86점이 됩니다. 이 환산 점수표를 가지고 점수를 환산하게 하는 건 역시 2014학년도 이전에 지능검사 객관식 문제에서 나왔었던 문제들이고요. 사실 이제 선생님들 임상 현장에 가면은 이제 웩슬러 지능검사든 위스크 지능검사든 포 이후부터는 이런 환산 점수를 채점자가 직접 채점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내면 안 되는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거를 선생님들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과거 적용해서 문제를 어렵게 낸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환산 점수값까지는 너무 어려우셨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기억의 소검사 명칭이나 그 다음에 GAI 점수를 산출하는데 쓰는 타당한 추정지로 판단하는 근거는 충분히 배우셨기 때문에 쓰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86점이고 GAI 점수를 타당한 추정지로 판단한 근거는 꼭 들어가야 되죠. VCI와 PRI 점수 차가 88과 90점이죠. 2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23점 미만이므로 타당한 추정치라고 판단한다고 쓰셔야 되고요. 이제 꼭 계산을 쓰지 않더라도 23점 미만인으로 VCI, PRI 들어가면 맞게 채점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역시 당황스러웠죠. 그죠? 이거는 그냥 이론 강의 때 이렇게 잠깐 설명하고 간 내용인데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이상심리학 분류 체계 특징이 교과 평가 영역 항목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들어가 있기는 해서 이것도 들어가 있고 섭식장에도 교과 평가 영역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교과 평가 영역 항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카페 2016년도 교과 평가 영역 항목 자료를 보시면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그 섭식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담 실습에 들어가 있고요. 심리치료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요 임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구간 안에 요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문제로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냈죠. 그런데 이제 이상심리학에서 기본적으로 좀 다루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것도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요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기억과 니은, 행동 증상의 진단 기준에 따라서 특정 정신장애에 해당한지 아닌지 초점을 두는 방식은 범주적 분류죠. 그죠? 그리고 증상 행동이 정신장애 심각도나 연속성상의 범위에 있는 것은 차원적 분류입니다. 강의 중에 요것을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는 DSM-5부터 어떤 것이 대거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그렇죠. 차원적 분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진단마다 뭐가 들어갔죠? 심각도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이제 중요하게 DSM-5의 특징이니까 알아둬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죠? 올해 문제에서는 DSM-5의 새롭게 된 특징들 있죠. 그거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우선은 범주적 분류의 장단을 써라라는 부분에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분류 체계의 장단점을 가지고 문제 답안을 많이 작성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분류 체계는 이상 심리학은 DSM-3나 DSM-4나 DSM-5나 다 분류 체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진단명을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진단명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류체계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장점은 뭐겠습니까? 이게 전문가들의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진단명이 명확하게 되고 그래서 진단과 원인 분석과 이것에 대한 치료적 처치가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적 처치에 용이하다. 이것이 분류체계의 대표적인 장점이고요. 분류체계의 대표적인 단점은 낙인 효과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진단명 안에서 이제 내담자를 해석하기 때문에 낙인적 효과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정된 방식으로 내담자 이해할 가능성 이런 것이 보통 단점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범주적 분류 체계와 이제 그 차원적 분류 체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그 차원적 분류 체계를 비교했을 때 범주적 체계의 분류 체계의 단점을 쓰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주적 체계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유목화 항목화 시켜서 동일합니다. 증상을 진단하고 이제 그 처치를 할 때에 대한 것들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권성만 선생님 서적이랑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김청송 선생님 서적 둘 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심각도와 개인차를 반영하지 못한다. 차원적 분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범주적 분류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게 명확한 정답이겠고요. 이번에 임상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임상적 관점으로 봤을 땐 그렇게 쓰시는 게 맞는데 다만 제 생각에는 또 물채점이 된다면 그 범주적인 그 분류 체계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 분류 체계 장단점으로 서술을 하셔도 맞게 채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주적 분류 체계가 전체 분류 체계가 기본적으로 범주적 분류 체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능성까지 두고, 그러니까 물채점이 된다면 가능성까지 두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느 만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심각도 수준과 이제 이런 어떤 개인차를 반영해야 된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요것도 이제 여러 번 강조했죠. 연구방법론이 이제 어렵게 계속 출제되고 있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 교재에 이제 올해 수록된 연구방법론에 대해서 서술한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됐죠. 그죠? 그리고 문제 총정리 보충 강의에서도 이제 한번 다뤄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중요하게 제가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저한테 배우셨다 하더라도. 자, 우선은 그래도 저한테 배우셨으면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는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도 이제 뭐 몇 번 얘기가 됐고, 이제 뭐 서브 문항이나 이런 데서도 몇 번 서술하고, 그 다음에 문제 총정리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쓰셨어야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역사 검사 요인에 대해서도 연구 방법론 얘기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좀 쓰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해설 자료만 보셔도 답 쓰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오직 독립변인과 원인이 돼서 종속변인이 나타났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 내적 타당도, 그리고 실험 결과 다른 대상, 다른 시기, 다른 상황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외적 타당도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들 조금 이해하기 좋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연구를 설계할 때는 먼저 모집단을 선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모집단을 선정을 하고 그 모집단,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연구하겠다. 그러면은 청소년이라는 모집단에서 이제 내가 자아 존중감이라는 검사 촉도 개발한 것들을 갖다가 실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법들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럴 때 맨 처음에 이것을 얼마나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게 얼마나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가 부분을 관여하는 것이 외적 타당도라는 거예요. 그럼 외적 타당도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무선 할당이 아니고 무선 표집을 합니다. 그래서 샘플링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모집단에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내가 어떤 집단에 항목화시키지 않고 아무나 청소년이면 다 어디서든 내가 계산하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표집, 샘플링을 뽑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일반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외적 타당도를 높인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적 타당도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성을 얼마나 증가시킬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구의 연구 설계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증을 할 수 있는 거, 연구 모형이, 이것을 높이는 것이 내적 타당도죠. 그래서 외적 타당도
타당도가 확보가 되면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을 무선 할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선 할당의 표집의 내용은 샘플링이지만 할당은 이제 어사이먼트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뭐냐면 배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특정 군을 배치를 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인과성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 타당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선 표집을 쓰시면 틀렸고요.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거니까 무선 할당이라고 꼭 쓰셔야 되고, 어떤 분이 이제 무선 배당은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배당의 경우에는 어떤 연구 방법론에서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배당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게 채점될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밑으로 보시면은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외 변인으로 역사, 성숙, 검사 측정 도구, 검사, 테스팅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디건 리얼의 의미를 서술하라라고 나와 있죠. 요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 좀 헷갈려요, 그죠? 좀 5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전 배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문항의 배점은 어떻게 했는지가 좀 중요할 텐데, 그죠? 0.5점이 달려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렇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디귿, 역사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의 개념을 얘기하냐면, 해설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우리가 연구를 실행을 하는 중간에 실험 집단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역사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가정적 영역, 개인적 영역의 우연적 사건일 수도 있고, 그 시대적 영역의 우연적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코호트 효과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코호트 효과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코호트 효과는 그 역사적인 동일 경험을 한 연령 집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요거랑 개념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검사 변인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유사 검사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효과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기억의 효과나 연습의 효과로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쓰시면 맞게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면은 잘 쓰신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 됐고요. 시험 문제는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영역, 새로운 영역에서도 구체적으로 묻고, 심화돼서 묻고, 그 다음에 아는 영역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구석에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제 답안 작성하면서 계속 멘붕이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 함께 겪은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내년 그러면은 출제 경향도 동일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도 이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올해만큼의 경향성은 이제 좀 올해 특정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내년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올까요라고 얘기하면은 이 정도 많은 모든 문제가 여기는 어려웠잖아요. 그죠? 모든 문제가 어려웠었는데 거의 뭐 몇몇 문제 A형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어려운 문제의 개수는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어떠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한 번씩 쭉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의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안하죠. 그러면 불안하기 때문에 다음에 나는 완벽하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답은 뭐 자명합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요렇게 우리가 어렵긴 했지만 이제 쭉 살펴보면 교재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스만이랑 속도검사, 영양검사랑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이제 올포크의 이론이랑 요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교재에 다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구석구석까지 얼마나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느냐가 결국은 이제 달려있다. 결국 이제 강사에게 많이 달려있기보다는 선생님들한테 달려있는 걸 시험은 매년 그래요. 이제 강사보다는 선생님들한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18년도에 이제 굉장히 고득점을 받은 선생님이 했던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본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자료로 제시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덜 보았기 때문에 시험 상황에서 틀리게 되는 상황이 저는 무서워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구석구석까지 공부를 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뭐 그렇게 하셔야만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뭔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내가 제대로 이해하겠다라는 관점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시험 문제에서도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 상황에서도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들에게 많이 달렸고, 이제 많이 힘드셨겠지만, 이제, 요 기간들을 보내셔서, 좌절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준비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2차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기출문제 해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